3부. 감옥에 가려는 자 대 막으려는 자. 37. 도시의 목소리. 증언자, 소피. 시스템에 의해 지워진 한 남자의 기록. 나는 낡은 도서관 구석,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며칠 지난 신문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신문의 사회면 한가운데 내 이야기가 있었다. 이혜진 변호사.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거칠고 두서없던 절규를 날카롭고 이성적인 언어로 재구성하여 세상에 내보냈다. 그의 외침은 예술이 아니라 비명이었다. 이혜진 변호사는 말한다. 우리가 그의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동안 한 시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틈새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나는 기사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목소리는 낯설게 울렸다. 기사는 계속되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 통신 두절, 강제 퇴거, 은행과 공공기관에서의 거부. 나의 모든 실패한 범죄 시도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굶주림의 고통을 알리기 위한 처절한 시위였으며 쇼윈도를 향한 돌멩이는 부유층의 탐욕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심지어 굶주린 모자에게 빵을 건넨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대마저 붕괴된 사회를 향한 고요한 질책이었다. 나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인데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나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숭고한 의미들을 내 남루한 삶 위에 겹겹이 덧칠해 놓았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광장의 예술가에게 모든 짐을 지울 것인가? 그의 외침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모든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대변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하는 도시의 목소리다. 도시의 목소리. 나는 신문을 접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더 이상 소피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하나의 상징, 하나의 깃발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고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우리들의 목소리라고 불렀다. 거리의 풍경은 또다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 대신 동질감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길에서 나를 마주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내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내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밥이라도 챙겨 드십시오. 싸움은 배가 든든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순수한 연대와 지지가 나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인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내 증언으로 인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법안이 긴급 발의되었고 내가 거부당했던 모든 기관들은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다. 내 개인의 고통은 이제 사회적인 위제가 되었고 나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한밤중 내가 처음 모든 것을 잃었던 옛집 앞을 찾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만의 슬픔이 담긴 장소가 아니었다. 누군가 현관문 앞에 작은 국화꽃 한 다발과 쪽지를 놓아두었다. 도시의 목소리에게 당신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제 내 개인의 아픔마저도 빼앗겨 버렸다. 나의 슬픔은 이제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었고 나의 절망은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나는 이 도시의 목소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상은 내게 영웅이 되라고 약자들의 선봉에 서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영웅이 될 자격이 없는 그저 실패한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오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38. 누리의 좌절. 이젠 뭘 해도 영웅이 되잖아. 어떻게. 임명관리국 상황실. 누리의 절규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쥔 채 빛의 구슬 주위를 사자처럼 맴돌았다. 빛의 구슬 표면에는 소피와 관련된 수많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책 변화 유도, 긍정적 여론 급증. 모든 지표가 그가 이 도시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내 첫 임무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 누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대상의 상태 유지였다. 그가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게 하는 것. 하지만 지금 소피는 더 나아지는 수준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영웅, 도시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임무 실패였다. 아니, 뭐가 망했다는 거야. 신참. 이 정도면 대성공 아니야. 어디선가 유쾌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가람이 나타났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성공이요. 이게 성공으로 보이세요, 선배님. 저희는 지금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버렸다고요. 이제 소피 씨는 저희가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는 사회적 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저 양반, 이제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글렀어. 무슨 짓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야. 저것은 우리 사회를 위한 또 다른 숭고한 희생이시구나 하고 해석해 줄 텐데. 가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의 장난기 어린 태도에 누리는 우라가 치밀었다. 선배님은 이게 재밌으세요? 저희는 지금 도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소피 씨의 불운 수치는 지금 억지로 억눌려 있는 상태예요. 저렇게 사회적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만약 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라도 하면 그때 터져나올 불운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 거라고요. 알아. 그래서 더 스릴 넘친다는 거 아니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기분. 짜릿하지 않아. 전혀요. 누리는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책임한 선배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왕 팀장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팀장님, 저예요, 누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왕 팀장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말없이 누리와 그녀의 뒤에서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 가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팀장님, 이제 저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소피 씨가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직접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누리가 간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네, 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늦었어, 누리 요원. 저 양반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 지금 우리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대중의 의심을 사게 될 뿐이야. 정부가 위대한 예술가를 탄압하려 한다는 식으로 말이지. 가람이 녀석이 쳐놓은 판이 너무 커져 버렸어. 왕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저 양반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폭주하거나. 그럼 저희 임무는요? 임무는 그대로다. 상태 유지. 다만 이제부터는 방식이 달라지겠지. 우리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최악의 결과를 막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일종의 사후 처리반이 되는 셈이야. 왕 팀장의 말은 누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영웅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불행한 남자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설픈 선의는 결국 그를 더 위험하고 더 외로운 곳으로 몰아넣은 셈이 되었다. 이젠 정말 뭘 해도 영웅이 되잖아. 뭘 해도 박수를 받잖아. 저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어. 누리의 외침은 텅 빈 상황실을 울렸다. 가람은 처음으로 웃음기를 거두고 복잡한 표정으로 빛의 구슬 속 소피를 바라보았다. 왕 팀장은 그저 눈을 감을 뿐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임무는 그렇게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3부, 감옥에 가려는 자 대 막으려는 자. 39, 욕자 시도, 정면 돌파. 도시의 목소리. 나는 낡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목소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죄수 번호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내게 영웅이 되라고, 약자들의 선봉에 서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굶을 수도, 내 마음대로 절망할 수도 없어. 내 모든 행동은 이제 숭고한 위미라는 족쇄에 채워져 버렸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나의 악의는 계속해서 선의로 둔갑했고, 나의 범죄 계획은 번번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변질되었다.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힘은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좋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당신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겠어.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불꽃이 타올랐다.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연극도 계획도 필요 없다. 시스템 그 자체에 공권력의 심장부에 직접 몸을 던져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나는 결심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기로.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이다. 내 발걸음은 비장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향해 나아가는 패잔병처럼 나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경찰서를 향해 걸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마지막 남은 열망만이 희미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서의 자동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분주하게 오가는 경찰관들, 서류 뭉치,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 내가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공간이었다. 민원 창구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경찰관들은 저마다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다. 아무도 남루한 행색에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좋아, 무관심.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피로가 담겨있는 듯했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지치고 무기력한 시스템의 부품에게 나의 마지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이성을 마비시킨 채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끈기를 깨부수었다. 나는 경찰관의 책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쾅! 요란한 소리에 경찰서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서류를 보던 경찰관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귀찮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벽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청껏 소리쳤다. 이봐, 당신들 세금만 축내는 도둑놈들 아니야. 내 외침은 성공적이었다. 주변의 다른 경찰관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고 민원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더 과격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하는 일도 없이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외면하면서 당신들이 경찰이야. 그냥 제복 입은 깡패들이지. 당장 나를 체포해. 이놈의 서거빠진 세상. 내가 불이라도 지르기 전에 어서 나를 잡아 가두라고. 나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공무집행방해 혹은 모욕죄.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체포될 수만 있다면. 나의 완벽한 자살 공격이었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어서 와서 이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라고. 이 지긋지긋한 자유를 끝내달라고. 나의 마지막 시도는 마침내 성공하는 듯 보였다. 40. 경찰의 번아웃. 와, 저 사람 미쳤나봐. 어디서 술이라도 마시고 온 거 아니야. 주변의 웅성거림이 내 귀에 들려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내 앞에 경찰관, 나의 마지막 희망인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를, 당장이라도 내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기를 기대했다. 제발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만 봐달라고. 하지만 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깊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한숨.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아주 깊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지독한 피로감과 체념의 빛이 담겨 있었다. 다른 젊은 경찰관들이 내게 다가와 팔을 붙잡으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괜찮아. 다들 자기 일 봐. 그리고는 마치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라는 듯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체포를 위한 거친 손길이 아니었다. 마치 술에 취해 주정하는 오랜 친구를 부축하는 듯한 익숙하고 능숙한 움직임이었다. 선생님, 사는 게 다 그렇죠.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는 내 폭언을 범죄가 아니라 그저 사는 게 팍팍한 한 시민의 고달픈 하소연쯤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차는 막히고 집에 가면 애들은 속썩이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저라고 왜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나를 이끌고 한쪽에 있는 자판기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따뜻한 믹스커피 2잔을 뽑았다. 그는 한 잔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자신의 컵을 내 컵에 가볍게 부딪혔다. 자, 이거 한 잔 하시고 푸세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속만 더 상하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쏟아내고 나면 또 내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손에 들린 따뜻한 종이컵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달콤한 커피.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나는 차가운 쇠고랑을 원했다. 거친 욕설과 신문을 원했다. 죄수복과 차가운 감방 바닥을 원했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었다. 아니야. 이해와 공감.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분노를 어리광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무기였다. 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손에 들린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는 경찰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그것은 나의 진짜 마지막 절규였다. 이게 아니라고. 대체 왜 나를 잡지 않는 거야. 3부. 감옥에 가려는 자 대 막으려는 자. 40일. 자포자기. 이게 아니라고. 대체 왜 나를 잡지 않는 거야. 내 절규는 경찰서의 탁한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나는 늙은 경찰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내 몸에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두 다리가 힘없이 꺾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제발 나 좀 잡아줘. 나 좀 가둬달라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동료 경찰관들이 달려와 나를 제압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민원인들의 놀란 수군거림도 모든 것이 희미한 이명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내 세상에는 오직 나를 내려다보는 늙은 경찰관의 지친 눈동자와 내 손에서 멀리 굴러간 따뜻했던 커피 종이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체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어기려 했다. 사회의 약속을 깨고 법의 경계를 넘으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처벌하기는커녕 번번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이 지독한 세상의 관용이 그 어떤 형벌보다도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일어나서 경찰관이 내 어깨를 부축하며 일으키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당신들 손에 닿는 것도 역겨워. 당신들은 경찰이 아니야. 당신들은 그냥 이 미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부품일 뿐이야. 고장 난나 같은 부품은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왜 자꾸 고치려 드는 건데. 나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내 온몸을 지배했다. 그래, 끝내는 거야. 이 방법밖엔 없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서의 두꺼운 유리벽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선생님, 경찰관의 다급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몸이 유리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내 세상은 암전되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만 있다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왜곡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자포자기. 이보다 더 완벽한 실패는, 이보다 더 완벽한 끝은 없을 터였다. 나는 의식을 잃어가는 희미한 감각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드디어 끝났다고. 팀장님, 지금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임영관리국 상황실. 누리는 빛의 구슬에 비친 끔찍한 광경을 보며 절규했다. 소피가 경찰서 유리벽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모습. 그의 데이터 그래프 중 생명 유지 위지 수치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진정해, 누리 요원. 왕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그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그건 금기야.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가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빛의 구슬 앞에 섰다. 영감,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아주 위험한 방법이지만, 저 양반의 의식을 아주 잠깐 동안만 우리가 빌리는 거야. 저 양반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강제 접속시키는 거지. 미쳤어. 그건 금기를 넘어서는 일이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직접 개입하는 거라고. 그럼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텐가. 가람의 외침에 왕 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내기는 이제 한 인간의 생사 문제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다. 42. 임영관리국의 위기. 소피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순간 임영관리국 상황실의 모든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빛의 구슬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불길한 핏빛으로 물들었고 도시 전체의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팀장님, 37번 구역의 불은 수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구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루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화면에는 마포구 일대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이 한꺼번에 꺼지고 멀쩡하던 가로등이 불꽃을 튀기며 터져나갔다. 한강 다리 위에서는 수십 대의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기 시작했다. 도시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다. 왕 팀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다. 도시의 고통은 그의 고통과도 같았다. 이게 바로 불운 폭주인가? 한 인간의 절망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있어. 팀장님, 소피 씨의 존재 소멸 의지가 위험 수위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불운은 제어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도시 전체를 덮칠 겁니다. 누리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제야 왕 팀장이 왜 그토록 소피의 상태 유지에 집착했는지 깨달았다. 소피는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모든 불운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위태로운 댐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가람, 왕 팀장이 결심한 듯 가람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말한 방법 정말로 가능한가? 장담은 못해. 하지만 이대로 앉아서 도시가 멸망하는 걸 구경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가람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은 폭풍전야의 하늘처럼 차갑고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다. 실행해. 왕 팀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가람과 누리는 빛의 구슬 앞으로 마주 섰다. 신참,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가람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내가 저 양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잠깐 동안 길을 열 거야. 그 틈에 너는 네가 가진 모든 선한 의지를 끌어모아 저 양반의 영혼에 연결해야 해. 그리고는 그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인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하겠습니다. 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 간다. 3, 2, 1. 가람의 손이 빛의 구슬을 향해 뻗어 나갔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강력한 바람의 에너지가 폭풍처럼 몰아쳐 소피의 붉게 물든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상황실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다. 지금이야, 누리. 가람의 외침에 누리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 그녀의 순수한 빛의 에너지가 가람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피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갔다.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소피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은 빛. 누리는 소리내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관리국 요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또 다른 영혼의 간절한 기도였다. 소피 씨,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빛이 꺼져가던 소피의 의식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피워 올리고 있었다. 임영관리국의 모든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절박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